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최강의 전력 현무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을 눈앞에 뒀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꺼낸 곳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항상 까내리던 북한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28일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호종강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이 한 해 동안 공개한 신무기들을 세세하게 폭로했습니다. 6.8mm 소총과 지뢰 탐지기 같은 작은 무장부터 시작해 레드백, KF-21 등 첨단 무기까지 그 수가 무려 40여 종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무기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탄두 중량이 6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이 탄도 중량을 늘려 미사일 사거리를 고의적으로 축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한국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최대 중량이 9톤에 달할 것이란 발언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최초 언론에 공개됐을 당시 6톤이라던 탄두 중량이 후속 기사를 거치면서 7에서 8톤까지 커져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북한의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에 중국 지도부가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약 9톤 탄두가 실존한다면 계속 늘어나는 탄두 중량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조만간 10톤 이상의 초거대 탄두가 얼마 안가 배치하거나 ICBM급 미사일이나 다탄두 미사일을 전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이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안 그래도 중국은 최근 대한민국이 각종 실험을 통해 우주 로켓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마당에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이제 중국은 한국의 핵공격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인데요. 만에 하나라도 가뜩이나 미사일 전력이 최강인 한국이 여기에 핵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을 더 이상 얕잡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를 두고 수백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눈치를 봐야 할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변국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어디까지 발달했을까요?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려는 북한이 우리 실력을 인정해줬다는 것만 봐도 한국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스펙이나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핵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28일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끝을 모르는 동족대결 광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남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개발 중인 무기들을 나열했는데 이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발작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단기간에 세조도 너무 세졌기 때문입니다. 9톤 탄두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했던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 시절 미사일들에 비해 단순 계산만으로도 18배가 더 큰 괴물 탄두인데요. 또 이 미사일이 타겟을 목표로 낙하면서 생기는 중력과 속도와 무게로 늘어날 에너지 값을 생각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여타 수준의 미사일과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위력 역시 엄청날 게 분명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콘크리트 및 지하 갱도를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군 전문가는 이 유례없는 초거대 탄도미사일이라면 지하 100m에 있는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북한이 비명을 지르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런 북한보다 더 발칵 뒤집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적당히 강화해 중국이 미국을 넘보지 못할 맹견으로 쓰려 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강해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묶여있던 고삐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국을 얕잡아봐도 한참 얕본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의 상상을 한참 뛰어넘는 엄청난 무기를 공개하며 미국을 경악했는데요. 지침이 해제된 지 단 4개월 만에 SLBM 시험 발사, 고위력 탄도미사일 공개, 천령 공대지 분리시험 성공, 우주 발사체용 고체 로켓 본격 개발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터뜨리며 그동안 감췄던 능력을 대중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즉,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국가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 있지 않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이 엄청난 혁신을 보고 미국은 한국을 그저 그런 맹견이 아니라 믿을 만한 동맹으로 대우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르테미스 협정이 한국을 가입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협력체에 한국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깜짝 놀란 미국의 모습조차도 중국이 겪은 충격에 비하면 별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번 우리가 공개한 것들에 그 어떤 나라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무기들을 엮다 보면 인류 최강의 무기인 ICBM이 있고 그 뒤에는 핵무장이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태까지 발표된 기술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 중량이 9톤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도 중량을 500kg으로 줄인다면 10,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바뀌게 되고 이는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는 것입니다. 파괴력을 더 증대시키는 다탄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거리 미사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일례로 미국의 주력 ICBM인 미니트맨 3에 탑재되는 W-87 핵탄두가 한 발당 500kg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이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보유한 로켓 추진 기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핵개발 능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특히 로켓과 원자로 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먼저 로켓 기술의 경우 한국은 러시아의 실수를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은 나로호를 검증하기 위해 러시아 흐르니쇼프사에서 지상검증용 발사체를 사왔습니다. 당연히 모형을 사온 것인데요. 그런데 흐르니쇼프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모형이 아닌 완전한 엔진을 보냈던 것인데요. 당시 한국항공우주원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마 모형을 새로 만들기엔 예산이 소요되니 그냥 새로운 것을 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러시아 당국은 서둘러 발사체를 회수하려 했으나 발사체 모형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항우연은 무사히 첨단의 엔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크루니체프사의 사장이 해임되기도 했는데요. 로켓 엔진과 관련된 기술은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 게 모든 우주개발 선진국의 태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례없는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의 로켓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2월 28일에 열린 우주정책 포럼 간담회에서 한국은 고체연료 연소시험에 성공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민간이 협력하는 본격적인 발사체 개발이 시작되었음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특히 미사일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데요. 구조가 단순해서 장비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연료를 탑재한 채로 보관할 수 있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연료보다 반응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 추진력이 매우 강해 적은 양으로도 큰 추진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군용 미사일에서는 고체 연료가 선호되는데요. 이에 더해 ICBM의 필수 요소인 단분리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시험을 통해 로켓 분리 기술을 입증했는데요. 비록 3단 로켓에 문제가 발생해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로켓의 3단 분리는 성공적이었으며 문제점 역시 곧바로 파악됐기 때문에 여기서 축적된 노하우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기술은 로켓뿐만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대 핵무기 중 가장 은밀한 SLBM 역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수중발사 시험을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개발을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SLBM을 싣고 항해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국방력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SLBM은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지상에 놓여있는 미사일보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하지만 SLBM은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되어야 진정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SLBM은 장기간 보급 없이도 은밀히 작전 수행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 장국은 SMR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사실상 완성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SMR 원자로는 소형 묘들식 원자로의 약자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3분의 1에 불과해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기술을 응용하면 원자력 잠수함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언론 뉴욕타임즈가 한국이 SMR 원자로를 이용해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보도를 내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SMR 원자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쓸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반박한 곳이 우리 국내 원자로 연구 기관이었습니다. 즉 우리 연구기관이 우리 기술력을 폄훼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탑재한 핵잠수함과는 성능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번 건조하면 해체할 때까지 연료 공급이 필요 없는 고농축 우라늄 탑재 핵잠수함과 달리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경우 약 10년에 한 번 연료봉을 교체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교체하면 10년의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핵 추진 잠수함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프랑스는 르비크 잠수함에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핵 잠수함을 건조해 운용한 적이 있으며 한때 바라쿠타급으로 불렸던 시프랑급 공격원잠을 배치해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시프랑급에 사용된 K-25 경수로 원자로를 개조해 만재 7만 5천 톤급 차기 항모인 팡에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파이로 프로세싱 등 핵 처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국제 정세에 맞춰 간을 보려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이미 개발한 여러 전략 무기들을 온갖 제약에 묶여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이 풀리면서 그동안 숨겨뒀던 빗장을 열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막말을 자행해 대한민국 여론이 격분했습니다. 지난 4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공개했는데요. 김여정은 24일 ICBM 발사 이후 실시한 국군의 대응 사격과 엘리펀트 워크 훈련, 천공투 개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린다는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분수도 모르고 북한에게 도발을 자행한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북한이 얼마나 겁에질련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보고가 포식자와 마주쳤을 때 몸을 부풀리는 것처럼 강력한 한국의 군사력에 겁을 집어먹고 억지를 쓰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자신의 몸집을 부풀린들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 세계 제재 속에서 대부분의 기술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기술에 기생하며 인민들의 피를 빨아내 겨우 핵폭탄 몇 발을 만든 기술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국가에서 여러가지 기초과학 기술을 발달시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뻗대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로 북한은 바로 다음 날인 4월 5일에 북한을 도발하지만 않는다면 남한은 무력 상대가 아니라며 변명했습니다. 전날까지의 과격 발언이 어디까지나 협상을 위한 화전양면 전술이었음을 드러낸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북한의 핵공갈은 실존하는 핵무기에 기반을 둔 명백한 안보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대비책을 얼마 전 우리 군이 내놨습니다. 지난 3월 30일 우리 군은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아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기술력이 북한의 로켓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내 민간 연구진을 중심으로 군이 고체 로켓 기술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고체 로켓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논란에 대해 정확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주광군의 첫 단초가 될 한국의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 실험 성공을 공개했습니다. 실험 발사에서는 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추진기관, 페어링 분리, 단분리, 상단부 자세 제어 기술까지 기술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이번 고체연료 발사 성공은 한국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성과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실증 실험을 실패 없이 단 한 번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몇 년 뒤부터 배치될 소형 정찰 위성의 발사체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입증했습니다. 군 당국은 언론과의 보도자료에서 고체연료 기술은 이미 북한을 뛰어넘었고 북한의 ICBM은 맹독성 물질인 사사나 이질소를 연료로서 시대에 뒤처진 기술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자료가 밝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실상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이 개발한 ICBM을 뛰어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경고를 북한에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전까지 대한민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제약으로 인해 고체연료 개발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습니다. 평양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려 할 때마다 미국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기술진은 자주국방에 마침표로 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성능 탄도미사일 현무2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무2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투자를 강화해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2톤 이상의 고중량 탄도를 사용하는 현무2를 세상에 공개한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특히 지난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4차 개정 이후 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고체 로켓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지침이 개정된 지 1년 남짓한 2021년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종합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단기간에 실험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다시 평가했는데 이는 미사일 개발사에서도 단기간에 독자 개발한 독보적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번 발사체 실험을 통해 더 완전에 가까운 ICBM을 개발했고 더 나아가 다탄도 핵탄도 미사일인 MIRV를 개발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기됐으므로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에 대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우주 로켓을 만들 수 있으므로 더 빠른 발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핵탄두만 없는 핵무기 보유국이라 할 만한데요. 하지만 우리 군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가 긍정적인 효과만 남겼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민간 우주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시험 공개로 대한민국이 추가적인 로켓을 개발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제무기 거래 규정, 일명 이타르를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이타르에 따르면 군이 주도하는 로켓 개발은 ICBM 등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는 이탈에 따른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로켓 공개를 군이 주도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국산화가 어려운 정밀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우주 개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데다 모든 정밀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타르 위반국으로 지정될 경우 최악의 경우 우주기술 개발에서 한국이 배제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위성 발사 과정에서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체 연료를 개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실제로 고체 연료는 민감한 액체 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해 대량 양산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고체 연료를 이용해 수명이 짧은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소형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개발해 가성비 있게 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진짜 고체 로켓으로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데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발사체는 무엇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로켓이 될 수 있고 미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이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현무 시리즈를 실전 배치한 나라입니다. 이미 고체 로켓을 무기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제법을 지키자고 전쟁 억지력이 있는 ICBM 개발을 포기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ICBM급 발사체를 더 서둘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 공개 이후로는 고체 로켓 개발은 민간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형 위성을 발사할 때 쓸 작은 고체 로켓이 아니라 차세대 우주 개발용 고체 로켓 엔진 개발에 한국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국의 로켓 기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년 전 ICBM을 개발해 성공한 데다 불과 수주 전에 더 고성능의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역량이 너무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핵공갈을 서슴지 않는 북한의 ICBM 개발은 매일 떠들어대는 헛소리와 달리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실패한 미사일을 성공했다고 조작할 정도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3월 24일 ICBM 실험 영상은 한미 양국에 의해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24일 북한은 이미 실증에 성공한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 뒤 이를 새로 개발한 화성 17형 미사일과 엮어 마치 새로 개발된 미사일을 쏜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탄도 중량까지 줄여가며 생쇼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미정보당국의 영상 분석으로 결국 실체가 전부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영상은 발사 당시의 기상, 로켓 발사 후 그 흐름, 김정은이 탑승한 버스의 위치, 김정은의 손가락 부상 등을 분석했을 때 3월 24일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처럼 조작을 자행한 것인데요. 이는 3월 16일 순안에서 발사한 화성 17형이 평양 상공에서 산산이 부서져 추락한 사건을 만회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평양에 사는 거주민이 일부 피해를 입었는데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답게 민간인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평양 시민들의 불안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국을 압박하기는커녕 내부 결속조차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북한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할 만한 상대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미사일 기술이 우리 안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수준인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기술 개발에 투자를 줄여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 일본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은 60년대 핵실험에 성공한 이래 꾸준히 핵미사일과 우주기술을 연구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도 굉장히 강력한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치명적이고 강력한 핵미사일의 수도 상당한데요. 이런 중국에 한국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과내기식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꾸준히 개발과 양산이 가능하도록 로켓 기술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돼야 합니다. 또한 일본도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전수방위 등 여러 국내법에 묶여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의 우주로켓 기술은 세계 최정상 수준에 버금갑니다. 일본은 H2, H3, 엡실론 등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수십 회 발사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우주 조직 작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핵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저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주변국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강력한 추진체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국과 달리 우주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감시와 지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우주기술력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2만 명을 동원한 초대형 열병식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25일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북한은 얼마 되지도 않는 미구 29 전투기에 야광등을 붙여 출격시키는 등 온갖 헛짓거리로 인민들
인민들의 피와 눈물을 허공에 흩뿌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엉망이던 경제가 치명타를 입은 인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병식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열병식을 잘한다고 강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 훌륭한 여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군은 매년 5월 9일 독서전쟁 승리 기념일에 화려한 열병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 열병식에서 매년 T-14 아르마타, 수호이 57과 같은 최첨단 장비를 자랑하며 러시아군의 강력함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조차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군대임이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 역시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M2020 전차와 같은 신형 무기가 과연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핵이라는 위협이 있는 한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군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북한의 핵위협이 한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중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인 SLBM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합니다. 북이 SLBM으로 핵기습을 가할 경우 현재 우리 방공 자산으로 이를 요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북한제 SLBM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 중입니다. 일례로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SLBM은 기존의 북극성 호우보다 사거리도 길고 파괴력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도 북의 도발에 대응 가능한 타격 자산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해 북한을 추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초격차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은 더 벌어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SLBM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현무 퍼-4는 약 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별로 길어 보이지 않지만 SLBM이라는 특성과 합쳐지면 이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인데요. 도산 안창호급이 서해상에서 위치만 해도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까지도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미사일이 들어오는 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탄두만은 못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도 SLBM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고작 연속 발사되는 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큰 발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거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발사를 통해 기존보다 파괴력이 몇 배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병과 미사일의 피해는 대부분 초탄에서 발생합니다. 초탄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참호에 들어가거나 엎드리는 등 방어태세에 진입하기 때문에 피해량이 초탄에 비해 크게 격감하는데요. K9 자주포가 일문으로도 시간차 공격인 TOT 사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것은 첫 사격에 최대한의 피해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역시 동일합니다. 미사일을 이용해 한 지점을 집중 타격한다면 초탄 이후부터는 피해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속 발사를 통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면 반응할 새도 없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연속 발사 시험은 단순히 북한에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SLBM의 개발과 배치를 성공했다고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LBM 기술이 부족해 북한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례없는 빠른 개발을 추진한 것도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SLBM 개발의 숨은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월 9일 북한은 최초의 SLBM인 북극성 1호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안보는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는데요. SLBM은 발사 직전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잠수함 특유의 은밀함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보다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일 전력 확보를 위해 SLBM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대한민국이 단시일 안에 몇십 년간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 북한
북한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군이 북한보다 빨리 SLBM 실전 배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에 SLBM 핵심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고 2019년 마덱스에서 실무를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북극성 3호를 개발하며 한국에 몇 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2021년 9월 7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되어 이런 격차는 불과 2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7년 만에 거둬낸 엄청난 성과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SLBM 발사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중 발사를 위한 콜드 런칭 기술은 천공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고 도산 안창호급의 SLBM 발사를 위한 일부 조정 과정만 거치면 되는 수준이어서 매우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왜 한국은 SLBM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 등의 주변국을 자극해 분쟁을 키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가시화되고 중국 역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확고하게 한국의 국방력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한국이 SLBM을 확보한 것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 겁에 질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이 만든 수준 낮은 SLBM은 절대 자신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비하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먼저 SLBM 수중 발사를 완료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창하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SLBM 기술은 실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사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북한은 2015년 이전부터 SLBM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열병식에서는 식별되지 않은 최신형 SLBM도 공개했습니다. 이 SLBM은 북극성 5호보다 크기가 커져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인 MIRV를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MIRV는 미국조차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SLBM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신형 SLBM은 허세용으로 만든 가짜 모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발사 실험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형체 역시 MIRV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나라에게 뒤집어진 격차를 어떻게든 허세를 부려 자존심을 채우려 만든 허접한 짝퉁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은 SLBM을 발사할 플랫폼인 잠수함마저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잠수함은 심포급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심포급의 전력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밀리터리 밸런스 기준 북한은 심포급을 단 한 척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산 안창호급을 3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포급에는 SLBM이 단 한 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LBM을 잘 만들어봐야 겨우 한 발 실을 수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은 제대로 된 전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심포급은 전력 화용이 아닌 SLBM 발사 시험용 잠수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부터 심포급 개량형인 심포C급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 전력으로 쓰기엔 굉장히 성능이 뒤떨어집니다. 심지어 뒤떨어지다 못해 왜 개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심포C급이 3000톤급 잠수함에 SLBM을 3발 탑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포C급은 열악한 북한의 자본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데다 한 척에 겨우 3발밖에 안 실리는 북한의 잠수함은 사실상 전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잠수함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끝낸 연속발사 시험까지 끝내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해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북한 SLBM의 실체인 것이죠. 반면 도산 안창호급은 착실하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시험 발사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연속 발사까지 끝냈으니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물론 실전성까지 완벽하게 입증해낸 것인데요. 첫 미사일을 개발한 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플랫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북한에 비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은 그야말로 황골탈태 수준입니다. 심지어 도산 안창호급은 SLBM 6
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오하이오급이나 러시아의 타이푼급과 같이 SLBM을 20발씩 실을 수 있는 괴물 전략 원잠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도산 안청호급이 개량되면 탑재량은 더욱 크게 늘어날 예정인데요. 도산 안청호급 배치1은 SLBM 탑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KVLS의 숫자도 6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치2 개량부터는 KVLS 수를 10개로 늘리는 개량을 거칠 계획입니다. 즉 도산 안청호급의 모든 배치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해군은 총 9개의 잠수함에서 78발의 SLBM을 사격할 수 있는 수중 미사일 부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지도 되지 않는 미사일 78발이 순식간에 날아와 북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SLBM의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개발 중인 기술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 이란으로부터 받은 소련 시절의 구식화된 기술을 답습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열악한 기술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카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는 강한 의지를 통해 현재 북한을 아득히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각오의 차이에서부터 이미 북한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현무5 미사일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현무5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도 중량 8톤 단거리형과 6톤의 장거리형으로 나눠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세계가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무5의 탄도 중량이 대륙간 핵탄도탄인 ICBM의 탄도 중량보다 무거웠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차이도 꽤 큽니다. 현무 미사일이 사용하는 4톤 탄두만 하더라도 미국의 SLBM이나 ICBM의 탄두 중량과 비슷한데요. 현무5 장거리형의 6톤 탄두만 하더라도 웬만한 ICBM보다 탄두 중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무5의 소식을 접한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ICBM을 개발 완성하기 전에 먼저 다탄두 미사일인 MIRV를 운영할 탄두를 개발 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한국이 주장한 벙커버스터탄은 위장이고 재도립체를 개발해 다탄두를 만들 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만으로 한국이 ICBM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곧바로 ICBM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만들 수는 있으나 현대전에서 억지력을 발휘할 MIRV나 MARV로 만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무 기반 핵무기를 만든다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먼저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군사무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IRBM이 ICBM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무기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무기의 끝판왕인 ICBM보다 사거리도 짧고 도립 속도도 느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 강국들은 ICBM보다 오히려 IRBM을 더 무서워합니다. 핵탄두가 탑재된 IRBM은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IRBM 개발과 양산을 막기 위해 INF라는 조약을 맺었을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또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전술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무기에 관련된 여러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현무5 미사일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 5종의 각종 유도 체계를 공개한 사건인데요. 이날 방위사업청은 SLBM 발사시험, 천룡 공대지 미사일 분리시험,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시험, 고체 로켓 연소시험, 고위력 미사일 개발 성공을 일시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이자 경고라고 말하는데요. 북한 국방과학원이 9월에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같은 달 방안에 한국을 압박하자 사전에 준비해뒀던 여러 무기를 일시에 공개해 한국에 까불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사 직후 중국과 북한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자신들이 SLBM을 만들어봤는데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현실 부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무기는 5이었음에도 국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SLBM 발사 성공에만 집중했습니다. 비록 NPT에 묶여 있어 핵탄두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핵무장의 끝판인 SLBM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고위력 미사일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며 정체를 숨겼던 현무5의 구체적인 스펙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전선에서 평양,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전방군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 탄두 중량 6톤의 장거리형으로 나눠 2030년 이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완성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한 삼축체계인 대량응징보복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인 GBU-57과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GBU-57 MOP는 길이 6.2m, 직경 0.8m, 무게 13.6톤에 탄두 중량 2.4톤인 초대형 벙커버스터로 지하 60m에 지어진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 8m의 두께의 방어시설을 단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간통력만 따지면 탄두 중량이 무려 8.4톤인 초대형 항공폭탄 GBU-43 모압을 압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현무5는 장거리형조차 탄두 중량만 6톤입니다. 게다가 항공기에서 분리되어 자유낙하하는 항공폭탄인 GBU-57과 달리 로켓 추진으로 고도를 올렸다가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당연히 관통력으로 보나 탄두의 위력으로 보나 현무5는 GBU-57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시 핵전쟁 벙커로 쓰기 위해 지하 150m에 지어진 북한의 지휘소조차 한 방에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사실 8톤이나 되는 탄도의 미사일이 지구상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한국이 이 미사일로 대체 뭘 부수자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하 120m 정도야 기존에 개발된 현무포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무포는 기본 사용으로 알려진 2톤 탄두만 써도 지하 150에서 200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무포에 4톤 탄두를 사용하면 1997년 벙커버스터로 개조되어 배치된 B-61 MOD-11 핵폭탄과 같은 지하 300m 관통 능력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무포가 전술핵급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시설을 부수기 위해 6톤, 8톤 탄두 같은 괴물 탄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8톤 탄두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GBU-43 모압입니다. GBU-43 모압은 현존하는 재래식 폭탄 중 가장 거대한 폭탄입니다. 길이 9.2m, 직경 1m에 무게 9.5톤, 탄두 중량 8.4톤의 괴물 폭탄인데요. 그래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폭발 반경만 약 140m에 달하며 그 외 수백 미터 영역에 공개를 태우고 빨아들여 막대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8톤 탄두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현무5 단거리형은 낙하 속도가 무려 마 10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관통을 위한 중금속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달리 말해 8톤의 고성능 폭약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현무5가 단순한 벙커버스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벙커버스터라는 그럴싸한 용도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탄두 각계 제조업체인 MIRV 개발의 사전 준비입니다. 현대 핵보유국의 주력 핵무기는 흔히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입니다. 탑재 탄두로 분류할 경우 MIRV, MARV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MIRV는 하나의 미사일 안에 여러 발의 제조립체 RV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각 RV에는 각기 100에서 500킬로톤 정도의 핵폭탄이 들어있습니다. 이 RV들은 발사 이후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다는 전략원잠은 미군이 운영하는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입니다. 여기서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8발의 다탄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미사일 20발을 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원잠은 한 번에 최대 160개 도시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력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종말 단계에서 재도립체가 궤도를 틀어 요격 미사일을 피하거나 목표를 바꿔 적을 교란하는 기동 가능 재도립체 MARV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MIRV의 평균 탄도 중량이 4톤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 최대 위력이 475kg인 8발의 RV만 운영하는 트라이던트 D5 SLBM의 최대 탄도 중량이 4톤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 뜻은 한국은 탄도 중량으로만 따지고 보면 탄도 중량 6톤인 혐오5 미사일에 재도립체를 탑재할 경우 최대 10발의 RV를 가진 사거리 600km MIRV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톤 탄도는 더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사이즈를 키우면 현존 최대의 ICBM이자 MIRV인 러시아의 R-36M과 유사한 숫자의 RV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R-36M, 나토명 SS-184탄은 무게 210톤 내외의 초대형 미사일로 한 발에 25메가톤급 핵탄두나 760킬로톤 RV-10발과 수십 발의 기만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R-36의 탄두 중량이 8.8톤입니다. 그러니까 탄도 중량만 따지면 혐오5가 탑재할 수 있는 RV의 숫자가 세계 최대 ICBM과 맞먹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능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혐오5의 사거리는 장거리형이 600km, 단거리형이 300km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트라이던트 D5 SLBM의 경우 RV 3발당 기준 사거리가 13,000km이고 8발의 W88 탄두를 모두 실어 탄두 중량이 3톤이 넘어도 7,500km의 유효 사거리를 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ICBM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한국이 현대전에 쓸만한 ICBM을 개발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ICBM 개발 전 단계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먼저 개발하는 것입니다. IRBM이라면 현재 한국이 확보한 기술력만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이라니 뭔가 약해 보이지만 쓰기에 따라 오히려 ICBM보다 위험한 것이 IRBM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INF 조약입니다. 탄도미사일 금지 조약 INF 협정은 IRBM을 남용하다가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맺은 협정인데요. 지금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IRBM을 양산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협정에 탈퇴하면서 조약이 무너졌으나 이 조약만 보더라도 IRBM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BM은 무엇이 장점일까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인 미사일을 말합니다. 5,500km라는 거리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 최대 위협인 중국과 최근 미운 짓을 많이 한 인도네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그럼에도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크기가 작아 이동식 발사대 텔로 운영하기 좋아 적이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생정성도 높은 게 장점인데요. 당연히 단가나 유지비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펙상 일단 쏘면 무조건 핵공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ICBM과 달리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 탄두를 장착한 전술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핵탄두를 확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혐오5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 2에서 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성능만 조정하면 한국은 당장이라도 IR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3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고체 연료 로켓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한 혐오5로 인해 이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게 남은 건 하루빨리 IRBM 성능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 자주권까지 확보해 완전 자주 국방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